대전환의 시대,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열렸어요. 혼자서도 10명, 20명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AI와의 친근함?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2025년은 특히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AI가 2023년, 4년에는요 이런 기술이 있어가 소개되는 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대단해 끝나는 거죠. 근데 에이전트는요 그거 없이는 업무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IT 업계의 거인이 된 겁니다. 지금 AI가 딱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몇십 년만, 거의 한 2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 중에 지금 또다시 기회가 온 겁니다. 이때 잘 잡으면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고요. 기술, 인문, 비즈니스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시안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건요 옛날에는 타고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성형 AI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창의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창의성 하면 인간 고유의 두뇌 활동이다,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잘만 활용하면 창의성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창의성 사례를 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연결하는 것들을 AI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걸 한번 연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연결했냐면 로제의 아파트 있죠. 로제의 아파트랑 가장 관계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프랑스 대혁명, 로제의 아파트랑 프랑스 대혁명을 연결시켜서 설명해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못한다라고 해도 이해를 해야지 생각하면서 했는데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파트는 현대 공간의 어떤 단절 그리고 계급 뭐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여기를 넘어서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상징으로서의 프랑스 대혁명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미쳤다. 사실 아파트 하면 민중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건데 그 프랑스 대혁명도 그런 민중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잖아요. 그게 5가지 포인트로 연결해줘요. 그럼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차피 정답이란 없는 거니까 5개 중에 나 이거 공감해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얘랑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5개가 다 아니면 야 그럼 10개만 더 해줘 이런 식으로 사람의 창의성도 얘와 같이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확장해 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해서 창의성까지 만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천재의 창의성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재의 창의성이 과연 필요할까요? 천재의 창의성이라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반고흐 같은 사람,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반고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없던 개념이니까 반고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야지 이 사람이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나온 사람이고 그걸 선도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재는요 필요하긴 한데요 50년, 100년에 한 번 정도 패러다임이 바뀔 때 필요한 거예요. 저런 게 있었네? 저럴 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은 네모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네모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평생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세상이 보니까 야 네모 너무 지겹지 않니? 뭐 새로운 거 없을까? 하다가 별표는 어때? 라고 했는데 누군가 별표를 해무는 거죠. 우와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재의 창의성 네모가 필요한데 네모 정도에서 다 똑같으니까 여기를 살짝 파볼까? 요건 좀 다른데 그런데 네모라는 건 기본적으로 맞아. 이게 인재의 창의성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하는 비즈니스나 기술,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의 창의성은 바로 인재의 창의성이다 라는 거죠. 이 인재의 창의성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의 창의성은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네모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는 지금 이게 왜 이렇지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네모가 필요하구나. 근데 네모로 똑같이 들어가면 너무 똑같으니까 이렇게 살짝 파가지고 이것만 다르게 들어가 볼까? 이게 바로 인재 창의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다른 게 뭘까 하는 기법들. 그래서 창의성의 기법, 스탬퍼 기법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도 있고요. 식스 싱킹 앤 디싱킹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다르게 만드는 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창의성은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부모 세대 역시 AI의 영향권에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I와의 친근함?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이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를 이끌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와서 그때는 막 그 카드 써가지고 하는 되게 옛날식 컴퓨터였대요. 그게 집엔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걸 쓰려고 남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막 이럴 때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IT 업계의 거인이 된 겁니다. 한국만 봐도요, 되게 유명한 대기업들 있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혜진 창업자라든가 김범수 이런 창업자들이 다 비슷한 세대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 나와서 보급됐을 때 그걸 즐겁게 이거를 가지고서 무언가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AI가 딱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다 돼가지고 그 뒤에 뛰어든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못 됩니다. 근데 지금 막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친근함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뭔가 새로 개발하고 뭔가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IT 업계의 거인들이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딱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거의 몇십 년만, 그러니까 거의 2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 중에 지금 또 다시 기회가 온 겁니다. 이때 잘 잡으면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AI와 친근하게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한테 뭔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안 배웁니다. 부모가 하면요, 되게 웃긴 게 이 부모님은 대학 교수시고 그 분야에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아이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뭘 직접적으로 배우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이걸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AI를 마주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부모의 역할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독서 유튜브 시간책방에서 책을 리뷰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독서 강연도 많이 가고 그렇게 될 경우들이 많은데, 독서 강연을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책을 읽힐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그럼 어머님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시나요? 저는 책 안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책을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자기도 책을 읽는데, 부모는 누워서 드라마 보면서 야, 책 읽어! 읽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머님부터 책을 읽으시면 아이가 따라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AI도 마찬가지라서요.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 가령 아이랑 같이 동화책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림 그려주는 AI로 그림을 만들고, 텍스트 AI, 챗GPT 같은 경우로 동화를 만들고요. 심지어 수노 AI처럼 음악을 생성해주는 AI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로 배경 음악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나만의 동화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걸 같이 하면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론인데, 야, 내가 동화책을 어떻게 만들어? AI를 어떻게 써? 라고 하지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초록창에 검색해 보시면 무료로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이들한테 그런 훌륭한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 경험이 아이한테 동기를 부여하게 돼요. 그 동기가 나중에 빌 게이츠를 만들고 마크 주커버그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스타 작곡가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뭐 90년대 발라드는 이 사람이 다 썼어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박진영이나 이런 사람도 결국 작곡가 출신이고. 근데 요즘 들어 여러분, 스타 작곡가 하면 딱 생각나는 요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작곡하고 작사하면 그걸로 스타 작사가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곡을 만드는 것 자체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전에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그 노래가 스웨덴 학생 3명이 만든 거라는 거죠. 되게 유명한 스타 작곡가가 만든 게 아니라 음악학원 학생 3명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지? 말하자면 요즘은 작곡을 하는 게 너무 많고 어떤 기기들이 잘 돼 있으니까, 옛날엔 막 해야 됐지만 이제는 뭐 잘 누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곡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는 많은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즘은 작곡가 작사가가 아니라 프로듀서가 핵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박진영 같은 경우는 사실 작곡가보단 요즘 PD 이제 더 알려져 있고요. PD가 창의성의 핵심이 돼 있어요. 뉴진스의 미니진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사람은 PD거든요. 근데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작한 건 없습니다. 있는 것들을 조합한 거죠. 이게 PD의 역할인데요. 창의성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뀌어야지 인간의 역할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술이 외부적인 것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진이 생기면서 그 역할을 사진기가 완벽하게 대체하게 됐잖아요. 근데 미술이 너랑 경쟁할래. 내가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넌 그거 해. 나는 나의 인상을 그리는 걸로 갈게. 나의 개념이나 생각을 컨셉을 그리는 걸로 갈게 하면서 미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술과 사진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개념도요. 이 창의성이 무언가 창작하고 작곡하고 작사하는 게 창의성인 건 맞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져갔을 때는 단추만 눌러주면 100개의 곡을 순식간에 작곡해버리는 이런 AI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창의성이라고 계속 사람이 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창의성의 개념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멜로디와 작사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요거 괜찮아, 요거 괜찮아, 합쳐봐. 아니면 요거 하나만 괜찮아, 이 작사랑 합쳐보자 하는 식의 선별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에디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창의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듣고서 야 이거 인기를 얻겠어, 인기 있겠어, 요거는 의미 있겠어, 이런 걸 찾아내는 선별 능력과 그걸 바라보는 눈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수정해 가지고 좀 순서를 바꾼다거나 해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창의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AI와 공존해서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지먼트는 크리에이티브와 매니지먼트를 합친 능력이라고 만들어낸 건데요. 크리에이티브만 가지고는 이제 예전의 창의력과 겹치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요, 만들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제작은 사실은 생성형 AI한테 맡긴다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분석을 해야죠.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상황과 세상에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분석, 이 분석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니즈를 파악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얘한테 음악을 만들게 시켜도요, 지금은 발라드보다는 오히려 레트로 팝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레트로 팝 스타일로 이런 걸 만들어 봐 라고 방향성을 지정해 줘야지 얘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 기획과 계획은 다른 거 아시죠? 기획은 큰 방향성이라면 계획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기획이라는 걸 사람이 하고요. 그럼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네가 세워 하면서 AI한테 맡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구체적인 창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요거 괜찮고 요거 아니고 요거 괜찮고 해서 선별하는 작업들. 여러분 그 유재석 씨가 음악 그런 프로젝트 많이 했잖아요. 그분은 음악을 작곡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지만 이 음악을 듣고 탑100위 안에 들겠다, 히트하겠다, 아니겠다,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자기가 알아낸다라고 해서 탑100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거는 좀 잘 되겠어, 요거는 필요하겠어, 요 대안은 괜찮겠어를 알아내는 이 선별의 능력, 이게 셀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언가 선택하는 걸 초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이스란 말을 안 쓰고 셀렉트, 선별한다는 개념에서 셀렉트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선별한 결과물이 딱 나와서 내 입맛에 딱 맞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요. 상황과 조건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바뀌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에디팅이 필요하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코칭을 할 때도요, 칭찬을 먼저 하고 비판할 것인가, 비판을 먼저 하고 칭찬할 것인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느 게 좋은 것 같으실까요? 비판한 다음에 칭찬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까고 싶어. 지금 너는 되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비판한 다음에 칭찬하면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지금 이 말은 해주지만 이 사람을 길을 좀 살려줘야겠다라고 했을 땐 비판하고 칭찬하는 게 맞고요. 이 사람이 너무 좀 기고만장해서 약간 좀 눌러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라고 해서 호감을 일으켰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하면 확 줄어들잖아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디팅도요, 지금 나온 것들을 이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꾸고 가공하고 순서를 새로 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에디팅인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여기 환경과 조건에 딱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한다면 이제 외부와의 상호작용.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밀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신함을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40년 전 일본 노래를 도쿄돔에서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한이가 불렀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되게 이상한 조합인 것 같은데 그게 했을 때 되게 참신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까지 생각한 결과거든요. 이 쓰임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 합쳐서 크리지먼트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2025년은 특히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AI가 2023년 4년에는요 이런 기술이 있어가 소개되는 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대단해 끝나는 거죠. 근데 에이전트는요 그게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율주행 기술 아시죠?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거야. 그런데 야, 그럼 자율주행 기술을 사야지 이럴 순 없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기술이 차랑 만났어요. 그럼 자율주행 차가 나오잖아요. 그 차를 내가 사거나 생활에서 쓸 수가 있죠. 그게 AI 에이전트예요. 그 전까지는 AI 기술이 이런 거야. 와 놀랍다. 챗GPT 이런 거 한번 써보니까 되게 재밌네. 근데 그 챗GPT 해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나 아니면 여러분 업무에 쓰셨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써면 좋겠지만 그거 없이는 업무가 안 돼.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AI 에이전트로 가면요. 그거 없이는 업무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상품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업무를 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유튜브 시안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로고송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작곡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AI한테 시켜가지고요 정말 1분 만에 만든 로고송이에요. 근데 딱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쓰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저는 제 로고송을 가질 생각을 못 했겠죠. 만약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그걸 만들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로고송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AI 에이전트로 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5배, 10배가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 혼자서도 10명, 20명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엄청난 기회가 열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오픈AI의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1인 기업들이 중견기업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당장 AI한테 뛰어들어가지고 뭘 해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느 순간 저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지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내가 여기에 관심도 없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지나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저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껄무새라고 하잖아요. 아 그때 할 걸, 그때 이거 해볼 걸 그랬는데 지나가 버린 것에도 되게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관심 있게 뭘 보고 있으면요 흐름이 왔을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거 내가 잘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AI랑 연결해서 뭘 했을 때 뭔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무언가 지나갈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걸 놓치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오늘의 이 영상 보고 그때 이 영상 보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를 바랍니다.